발언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좀 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SNS 활동은 굉장히 왕성하게 잘 되고 있고 확인 결과 제 핸드폰이 좀 문제가 있어서 열리질 않았다는 점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명숙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실까요?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을 텐데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뒤에 계시는 담당 부서 실장님들이나 아니면 센터장님들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큰 테두리 안에서 몇 가지만 지금 전체 자료를 보고 미흡했었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요번에 이제 어떤 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ESG 캠페인 실시라고 했습니다. 자, ESG에 대한 부분에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선포식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움직이셨던 것 같은데 올해 이 그 사업안을 보면 좀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 ESG는 필수가 됐죠. 왜 필수가 됐습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ESG가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건 대답이 안 되고요. 왜 필수가 됐냐고 여쭤봤습니다. 왜 필수가 돼서 우리 그 재단에서 이거를 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ESG 경영 교육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연구실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왜 ESG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캠페인을 하시고 경영교육을 하게 됐는지, 왜 필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야지만 이 계획, 사업계획서를 세우신 이유를 저희가 이해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왜 하게 됐는지. 네. 행정실장 김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SG는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국제적으로 또 저희 현 정부에서도 ESG를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평택시에도 ESG에 대한 방향을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ESG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표 그리고 복지시설에서는 경영 성과를 ESG 경영을 어떻게 성과를 도출할 건가 또 어떤 전략을 마련할 건가.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ES 경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요. 지역복지시설은 이걸 기반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안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그 체험 환경 프로그램까지 연계하고 매뉴얼은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매뉴얼은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국가 정책으로도 매뉴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ESG가 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서 본위원도 ESG 연구회를 작년에 1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 지금 이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SG에 대해서 이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 계획서예요. 그렇죠?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근데 이게 그 몇 회에 나눠서 하실 건지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사무처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 10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며칠에 대해서 이 체험 프로그램을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며칠에 대해서 인식 개선에 대해서 하셨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아, 그러셔도 됩니다. 저희 실에서 한 사업이어가지고요. 그때 처장님이 부재 중이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ESG 작년에 관련해서 캠페인을 실시를 했고요. ES 캠페인은 저희가 10월달에 시민 나눔 문화 축제가 있잖아요. 부스에서 운영을 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민 나눔 문화 축제에 참여했던 시민들 대상으로다가 커피박을 이용한 이제 재활용으로다가 이제 또 실시를 했고요. 또 모니터를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ESG에 대한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시민 나눔 문화 축제 때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올해도 연속성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대상으로다가 ESG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켰고요. 또 시민 개선 캠페인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과제가 이제는 연구실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겠습니까? 저희가 자, 경기복 그러면 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다시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라고 지금 성과서에 올라왔어요. 실시를 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저 ESG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접근이 어렵고 그게 ESG라는 단어가 조금 일반 시민들이 조금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약어라는 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버려지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하면서 ESG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몸소 좀 체감이 많이 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 캠페인을 하면서 어떤 인식이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겠지만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환경교육센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셨어야지 체험부스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성과보고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냥 캠페인을 한 거지 이건 성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매뉴얼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성과면 이 부분에 매뉴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매뉴얼 작성하는데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답변을 봐서는 매뉴얼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거고요. 시민에게 그냥 알렸다라고 끝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과는 아니고 그냥 캠페인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ESG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번 그 사업계획 저희 이제 예산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 복지 사회 서비스에서 환경 쪽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지는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환경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매뉴얼을 만드신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ESG 그 매뉴얼을 평택시 관내에 있는 기관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그 저희 그 조사연구위원회 1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일단 그 노인, 장애인,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재단 이렇게 해서 5개 기관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ESG를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만들 상당히 어려운데 그 조직이 짧은 있어야 시간에 되고요. 잠시만요. 상당히 어려운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몇 개월 만에 매뉴얼을 만들겠다라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와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부딪혔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지금 신사회적인 그 위험 요소로 작용이 되는 게 지구 온난화하고 그 생태 파괴로 인해서 어떤 감염병 증가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이 ESG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조사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매뉴얼을 작성을 하신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지금 새로운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거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전염병이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오는 어떤 많은 문제점들이 분명히 환경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질병 쪽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요. 매뉴얼을 만드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폭넓은 시각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매뉴얼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는 지침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만들어진 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사항이지만 지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시기 전에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게 우선일 거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ESG 다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이것이 ESG다라는 거는 아무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ESG였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해왔지만 그런데 우리 복지 쪽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담아서 가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폭넓은 시각으로 해서 잘 개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9페이지를 보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문조사를 1, 2월 지금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1월, 2월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월은 명절을 빼면 달수도 적고 굉장히 일수가 작은데 1월에 거의 그럼 진행이 됐다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1월 29일 월요일 조사연구위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분이 참석해 주셔서 논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ESG를 이걸 지표화하고 또 ESG를 실제 경영에 시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이 의견을 내놓는 이런 그 조직에서의 조직 구성 그리고 지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기는 지금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도출됐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폭넓은 시각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지금 평택시청에서도 만들어놓은 지속 가능한 ESG 이런 부분 나왔고요. 그다음에 관내 관외에서도 다양한 기관들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필두로 해서 노인복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뽑아내는 것과 실제 각각 5개 영역에서 어느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환경, 어느 부분 질병, 어느 부분 인권, 어느 부분 지배구조 이런 형태가 어디에 포커싱을 돼야 되는지 즉 ES가 되는지 SG가 되는지 S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스페셜한 부분을 뽑아내는 이래서 매뉴얼을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는 왜 이렇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1, 2월로 하시고 GP를 5월, 7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사업 계획서를 세워야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업무 보고 하시거나 사업 계획서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해오든 추상적인 게 아니고 좀 더 ESG는 지금 굉장히 자료는 넘쳐나지 않습니까? 연구에도 굉장히 많고 뭐 논문도 굉장히 막 쏟아지는 이런 그 상황인데 이거를 가지고 평택형 ESG를 만드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설문지에 대한 어떤 설문 그 문항수라든지 아까 5개 영역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좀 이 안하고는 조금 벗어나더라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를 하실 거예요. 이 기간 안에 그 매뉴얼을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여질 수 있는 매뉴얼을 내놓는 시기에 대해서 기획을 잘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시고 정말 그 평택형에 맞는 ESG 매뉴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북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복지 프로그램과 노후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노인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원봉사는 요번에 이제 그 관리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리 사업을 하고 계실 건지 하실 건지. 저희 복지관의 어르신들 그 자원봉사 사업은 총 그 5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식당 봉사라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해서 그 어르신들이 블로킹? 블로킹. 네, 그 사업도 자원봉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같은 데 가서 동화구연이라든지 이런 그 봉사활동도 하시고 해서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어르신들이 몇 년째 좀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 다른 복지관에서 했을 때 그게 어느덧 중소 아주 조그만 동네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그 저희 이제 복지관에 관심들을 가지시고 같이 공동작업 물건을 대주시는데 그 금액이 하나 하는데 뭐 1원, 10원 이 정도다 보니까 한 달에 가져가시는 게 한 15만 원 정도? 요 정도다 보니까 거기에 하루 식비 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공동작업장 부분은 많이 활성화가 좀 다른 복지관들도 안 됐고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그 타운의 3층, 그 다음에 4층은 또 장애인 복지관, 또 그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같이 쓰다 보니까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의원님이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을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업무 보고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센터장님한테 노년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노령화로 가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특징적으로 어떤 성격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께 이제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참여도를 자꾸 어르신들한테 그 요구를 하고 복지관에 오시라 하는 이유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고 그 똑같은데 제가 보는 거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중요하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만들어 드릴 경우 그런 고독, 소외감 어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아니요. 지금 센터장님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 복지관이잖아요. 네. 노인분들을 담당하는 그 센터장님으로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은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인 인구들이 그 노인으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성격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격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지만 거기에 맞게 연구 계획도 하고 사업도 추진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인 우리 센터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한 7, 8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어르신들 우울감이 생기시고 고독감 또는 경제적 상실로 인한 그런 심리적인 불안정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그 하나 둘씩 돌아가시면서 오는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이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65세 이후가 되면 70세 되면서 이런 또 이제 쌓여가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어르신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그 데이터나 자료는 갖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그 자료를 요거 끝나면 저한테 좀 지금 이 방송을 직원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북부노인복지관이나 우리 이제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르신들, 내가 노인으로 접어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우울감, 상실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별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성격 변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외부 환경으로 오는 요인이고요. 제가 드린 부분은 성격의 변화를 아셔야지만 우리 실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연구 과제를 삼고 어떤 과제를 연구를 할 거지에 대한 부분이 녹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지금 사업 내용 다양성 있게 담으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어르신들의 성격이 그 노년기에 들면서 변화되는 것을 제가 제일 요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성 역할에 대한 지각 변동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미처 노인 복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은 인지를 하셨다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적으로 이끌어내거나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평택시 어느 프로그램들이 지금 담아져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우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성교육이라든지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는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서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은 큰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갖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디에도 성 역할에 대한 이런 부분, 지각 변화, 노인이 되면서 역할, 여자 남자를 떠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정말 성적인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프로그램화 시켜서 유희화 시켜서 그 여성 남성의 변화도 인지를 해야 되고 성적인 거에 대한 것도 접근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식으로 개발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매일 있을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 아니면은 하반기 상반기 한 번씩은 이렇게 해서 터치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사학계획서를 좀 보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평택 북부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잠시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내용에서 좀 추가되어야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 내용 추진 실적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기대 효과도 쓰셨고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 일단 주간보호 사업 중에 그 어르신들 아침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 온도, 체온, 이런 기본적인 건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또 치매 관련된 분들 많은 인원은 할 수 없고 한 분씩 그 보건소 관련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그 명칭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한 분씩 돌아가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건강 쪽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구실에 계신 분들한테, 연구위원님들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저녁에 댁으로 돌아가시는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노인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선호도가 1위부터 5위까지 하면 어느 게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1위에서 5위 이렇게 보단 일단 그 노래, 그 다음에 그 요리,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도를 했는데 장보기 사업, 그다음에 본인들 또는 친구들 그 생일 잔치 해드리는 거, 특별 행사.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도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평택 인근에 족욕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모시고 갔는데 어르신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십니다. 활동적인 거, 네. 조사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주간보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에 없습니다. 노인 인구 실태 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노인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 과제가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어떻게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노인들의 그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놓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실 거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나와야지만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만족성 있는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현장에서 느끼면서 그날 그해 간단하게 하고 진행되는 거지, 이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 내용을 이렇게 구상을 하십니까? 근데 지금 다른 사례들을 제가 이제 뭐 살펴봐야지 알겠지만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거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년이라고 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위 분들의 어떤 그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상실감, 그게 곧 내일이라는 어떤 무서움, 이런 것들이 오면 가장 먼저 이분들이 선호할 부분은 건강, 재활, 물리치료 이런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만 사업 계획서가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평택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복지재단에서 연구 과제로 삼으셔서 이런 부분은 연구들을 하셔가지고 주간복지 시설에 공유를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놓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올해 첫 사업 계획을 이제 이렇게 세워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부분에서 조금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잡는 연초니까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그냥 부서들끼리 조금씩 이야기하다가 아니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녹여내서 그냥 만드는 건데,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그 노인분들의 어떤 욕구 충족은 분명히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잘 하고 잠깐만. 계시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 그 특별행사 사업으로 이제 명절 행사, 생신잔치 이런 거는 굉장히 내가 그 어떤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루긴 하지만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만족을 많이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사협이나 이런 데서는 어르신들 생신 차려드리기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주위에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옆에 봉사단체까지 퍼져서 하고 있는 이런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특별행사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짜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몇몇 부분에서는 뭐 이게 지금 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60만을 넘어서 100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4년, 5년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내년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담겨지면 조금 더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애쓰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일에 어떤 그 만족감이나 봉사 정신이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업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그 제가 알아야 될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까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 참고 삼아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실적이 있겠고 실적에 따라서 평가가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계획,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차년도에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겠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약간 물론 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시겠지만은 여기 업무 보고에 좀 담아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만족도, 충족도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 예, 그래야 좀 잘 되고 안 된 부분을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도 변경할 수 있고. 뭐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요.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아니, 의원님들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좀 저희들의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예, 그런 계획에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복지정책 우리 그 사무처에서 연구 과제가 5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뭐 적은 돈으로 해서 이 연구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뭐 부가적인 뭐 공모 연구 정책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겹쳐서. 그런데 이런 그런 이 연구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잘 쓰여지고 하지만은 각 우리 시 집행부나 또 산하기관의 이런 연구 정책들이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노인 장애인과나 우리 다문화라면 다문화는 우리 복지국에서도 당연히 이 정책 자료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시집행부나 또 가족센터 여기 계시지만은 다 공유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반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냥 연구로 끝나진 않겠지만은 네, 물론 잘 예. 되도록 그거 연구물을 가지고 예. 지금 실무자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 그 연구 자료들이 우리 정책에 거의 포괄적으로 24년도에 반영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연구 협력 이 부분에서 주로 이제 보고서 위주로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3개월마다 분기 또는 반기로 해서 시 공무원, 관내 기관들의 만족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이 업무 보고에 좀 넣어주세요. 어떻게 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책자가 연구 책자를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떤 통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평택에 맞게 연구한 실적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놓치지 않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올해 5가지 또 추진 계획 연구 과제가 있는데 한 가지가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노인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먼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서 노인 실태 조사가
변경 보고서를 받았어요. 결정난 건은 아닌데 청소년 부모 관련해서 이게 연구 과제가 변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나 이걸 통과를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경도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결정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또 상의해서 결정을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 송진현 실장입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 실태조사가 청소년 부모 연구로 변경 이렇게 말씀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부모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작년 2월에 조례가 나왔고 조례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과 관리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저희에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협의를 통해서 노인 실태 조사는 내년에 노인 실태 조사와 장애인 실태 조사를 같이 하는 걸로 금년에 본 예산을 잡고 대신에 청소년 부모로 대체조사하는 거에 시와 협의가 돼서 이걸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 실태 조사는 일단은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예, 이게 법률상으로는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3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어서 예. 그 데이터를 활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 나오는 노인 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두 개를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노인과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노인 장애인과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변경이 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 돌봄이나 중장년 그 연구 과제로 예산이 좀 변경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인 실태조사는 1,000명을 서베이를 하는 이런 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390만 원, 그중 2천만 원 정도가 실태조사 비용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부문은 전수조사를 해도 50명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여성 보육과에서 1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을 받는 분이 51명으로 확인했고요. 보건소에서는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금년에 신청 들어온 사람은 2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가 관련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다각적으로 지금 그분들과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수조사라고 동의를 받으면은 글쎄 정확히 그렇지만 최대 50명 넘지 않은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예산이 1,620만 원이고 그래서 1,770만 원의 차이가 생겼고 이 돈을 아동 돌봄이 전년도 즉 2023년도에 연구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플랫폼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시와 기관과의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이 연구가 진행되기로 했는데 중간에 행복 연구가 들어오면서 이게 금년으로 연기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플랫폼이 들어가기로 했었던 이 비용이 예산 관계로 해서 빠졌었고 그래서 이 금액이 1,770만 원이 남는 이 비용을 그중에서 1,180만 원을 플랫폼 시제품 개발하는 연구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연구 원래 1,000명 정도를 서베이 인원으로 잡아야 되나 예산상의 이루어서 500명 정도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00만 원 정도를 여기서 590만 원 정도를 늘려서 1,000명 가까이 진행할 걸로 해서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실시평부 복지정책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이거를 별도로 상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건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작년에 통과된 내용에 해서 분명히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청 아니니까. 위원님 참고로 총액은 작년에 받은 것과 변동이 네, 없습니다. 변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결정을 여기서 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못 내죠. 네. 못 내고 이번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면 노인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세부 내용까지 해서 예산안을 올려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부서에서 이게 어떤 외부의 의견 하나로 인해서 이게 바뀌면 이 부분은 상임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뀌어서 변경안으로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상임위를 굉장히 무시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요. 이거는 이따가 이거 끝나고 상의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이렇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네, 하나 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이 노인 실태 조사를 하면 지금 설문지 개발로 1월, 2월까지 하고 설문지 조사가 3, 4월에 하고 심층 면접 해가지고 집필은 6월, 10월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를 따르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처럼 중앙에서 3년마다 오는 데이터를 활용해도 되는데 이거 왜 올리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그 연구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350명 정도 분들에게 보내고 거기에 시 공무원도 포함되고 기관도 포함됩니다. 거기서 총 10개를 저희가 추출을 했고 그 10개를 기관과 포함해서 한 30여 군데 돌려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5개를 끄집어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인 실태조사 연구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온 거를 예산 편성까지 했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드는 거고요. 우선은 뭐 변경안을 올리셨으니까 저희가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예전 심의가 끝난 사항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10개 중에서 이게 지금 5개 안으로 올라와서 올리셨는데 이 지금 변경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부서에서 그렇게 와서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왜 이 노인 실태 조사를 어떻게 올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10개 중에서 5개 안에 들어서 노인 실태 조사를 올렸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는 행복 연구가 중간에 2월에 들어오면서 아동 돌봄과 청년 연구 이 2개가 대체가 됐었고요. 2022년도는 1인 가구가 들어오면서 그게 대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책연구가 저희가 5개 연구 중에서 항상 해마다 3개 정도가 정책연구, 즉 시에서 요구가 발휘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에서 조정된 걸로 이렇게 좀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